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눈 속에서의 화려한 성능. 2. K9의 새로운 신비한 버전. 3. 다음 행운의 손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어느새 서방 무기체계의 표준 자주포로 자리잡은 자랑스러운 K9. K9을 생산하는 하나 디펜스는 주문량을 소화하는 동시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는 도입 문의와 추가 주문까지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2017년에 K9을 구매해가서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핀란드가 38대나 추가 구매를 요청해와서 하나 디펜스의 공장은 더더욱 바빠질 예정입니다. K9 도입을 통해 포병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는 핀란드는 K9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지 퍼레이드에도 동참시키고 K9이 참여한 대대적인 포격 훈련 영상도 공개하곤 했죠. 오늘은 그 영상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얗게 눈이 덮인 침엽스림을 K9 자주포가 가로지릅니다. 잎과 가지에 얼어붙은 소리는 영하 40도에 달하는 이곳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말해주는 듯합니다. 자리에 멈춰선 K9은 순식간에 표적을 겨누고 포탑 내부에서는 승무원들이 사격 재원을 입력하고 탄약의 자동 장전을 보조합니다. 이윽고 굉음과 함께 포신이 불을 뿜습니다. 자동 장전기에 로봇팔이 즉시 차탄을 장전하고 K9이 순식간에 두 번째 불을 뿜습니다. 카렐리아 포병연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봄의 마지막으로 배치되는 자주포는 훈련 후 투입될 것입니다. K9 곡사포의 훈련이 시작되면서 현대적인 기갑 포병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현지 훈련장에서 K9 훈련 및 사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장은 곡사포의 성능에 비해 다소 조잡한 편이어서 인근 지역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 같으나 병사들이 발사 준비를 마친 K9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몇 분 안에 임무를 완료한 후 이동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서만 발사할 것이라고 투모 아오넨 중령은 말했습니다. 승무원 과정은 이미 2021년 가을에 시행되었습니다. 포반장 보직은 1월에, 그 외 승무원 보직은 2월에 선발됩니다. 가을쯤에는 자주국 사포포대의 첫 번째 부품도 대량 생산될 것입니다. 훈련에는 사문의 155기 갑자주포 및 유보수 부품이 있는 포대 인원의 절반이 항상 개동됩니다. K9은 독립적으로 사격 명령을 받고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스스로 사격 값을 계산하고 실제 사격을 수행한 후 즉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완전한 무기체계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단 몇 분 안에 일어납니다. 기갑 포병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전투에서는 신속한 판단이 강조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한 판단력은 표준화된 운영 원칙을 의미하며 특히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으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K9은 불과 몇 분 안에 포격을 시작할 수 있는 전술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화력 단위입니다. K9이 투입되는 새로운 포병 체계에서는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 후에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 성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튼 전장 모니터링 및 포병들의 상황 파악은 이러한 체계의 기초를 만듭니다. 광범위한 전장에서도 작전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 장치와 공유하고 몇 분 안에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가까운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항상 추측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기를 기다리면 항상 늦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선의 전술과 작전 기술입니다. 다양한 상황들, 대안에 대한 계획 및 운영 지침은 빠른 작전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M18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일이지만 전체 운영 관리 체인이 정보와 명령을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고 전차가 땅을 흔들고 포신이 화염과 포탄을 하늘로 쏘아 올릴 때 적진은 이미 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카렐리아 포병연대의 사령관 투오모 아오넨 중령은 함께 일하고 생각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기술을 연마하여 현대 전장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더욱 강력한 준비 태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듯 핀란드는 K9을 통해 현대적인 포병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K9은 현재 러시아의 마수가 뻗쳐올 가능성이 높은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에서 K9을 구매해가자 핀란드도 이에 동참했고 그 후에는 폴란드가 찾아와 어마어마한 물량을 계약했죠.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 진행됐던 K9의 혹한기 테스트 결과가 노르웨이 국외로 유출되어 주변 국가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 뛰어난 성능에 감명받아 핀란드와 폴란드가 K9을 실제 구매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실험이 나름의 보증이 되어졌던 것이죠. 서방 무기 체계에서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오면 그 나라 감성에 맞는 멋들어진 제식명을 붙여주는 게 관례입니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구매국 사양에 맞는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고품 수출일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인데요. K9같이 세계 각국으로 팔린 무기의 경우에는 그만큼 제식명도 다양합니다. 튀르키예에 팔린 K9은 폭풍이라는 뜻의 프르트나, 에스토니아와 인도에서는 천둥이라는 뜻의 푸우와 바즈라, 노르웨이에서는 바이킹 신화의 신인 비다르, 호주에서는 헌츠맨이라는 별명이 각각 붙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양손 망치라는 뜻의 모클이라는 제식명이 붙었는데요. 영상을 통해 보셨듯 핀란드는 실제로도 양손 망치를 운용해보니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핀란드는 현재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쭉한 국토를 지닌 핀란드는 그 길쭉한 땅의 동쪽 전분을 무려 1300km에 걸쳐 러시아 국경과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딴맘을 먹고 유럽을 향해 서진하게 되면 한순간에 전국토가 최전선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핀란드는 국력에 비해서 육군 병력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특이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력에 비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것뿐이라서 러시아를 상대로 견뎌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토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토 측에서도 핀란드를 포섭하면 러시아를 압박하는 전진기지가 더 국경 가까이에 생기는 것이므로 작년 7월 정상회의를 통해 핀란드의 가입 신청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 국제기구라는 것이다 그렇듯 이것은 나토 전체를 뭉뚱그린 의견일 뿐. 그 내막에는 개별 회원국들이 각자 다른 저울질을 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들 중에서 핀란드의 합류를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였죠. 튀르키예에는 현재 에르도안이라는 독재자가 정권을 쥐고 있고 이 때문에 나토의 발당 부분은 있지만 서방과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에르도안은 현재 튀르키예 국경 근처를 포함한 중동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족을 탄압하고 있으며 쿠르드족은 이에 맞서 PKK라는 집단을 만들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쿠르드족이 시리아 북부의 영토를 확보하고 독립할 가능성을 보이자 2019년 튀르키예는 이곳을 침공하는 초강수를 뒀다기 주변국들의 비난의 화살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역시 이때 튀르키예에 대한 국제 제재의 일환으로 튀르키예를 상대로 하는 무기 수출 금수 조치를 내렸고 이때부터 튀르키예는 핀란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핀란드의 나토의 도움이 절실해지자 졸지에 갑을 관계가 뒤바뀌게 됩니다. 나토 회원국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튀르키예는 이를 이용해 핀란드의 나토 가입 결정권을 손에 쥐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방금 핀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셨듯이 핀란드는 자존심 세우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핀란드는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튀르키예의 요구대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한 것이죠. 튀르키예는 핀란드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고 아마도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좋은데 핀란드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토와 함께 훈련하고 합동작전을 펴기에는 구소련제 무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노후화돼서 전투력이 떨어지고 정비가 힘들 뿐더러 나토 표준인 서방 무기 체계와도 맞물리질 않습니다. 그나마 육상군 최대 전력인 주력 전차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2로 교체해뒀지만 그마저도 최신형인 2A7이 아닌 2A4와 2A2입니다. 이들 역시 도입된 지 오래되어 이미 경쟁력을 잃었죠. 핀란드는 나토 합류를 위해 군을 현대화하고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는데 일단 효율적인 방법부터 추구하기로 합니다. 바로 포병 무기죠. 핀란드는 자주포, 견인포, 곡사포, 로켓포 등을 상당히 숫자 갖추고 있지만 거의 전부가 구소련제였습니다. 핀란드는 이중 자주포와 로켓포를 각각 한국제 K9과 미국제 MLS로 교체했는데 영상으로 보셨듯 이는 꽤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후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확정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서방 무기 도입을 더 확대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번 그러했듯이 괜찮은 가성비를 갖추고 있으며 제때 납품이 가능한 한국이 다시 한번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웃 국가들인 폴란드나 노르웨이에서 한국 무기 대량 도입으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자극받겠죠. 이렇듯 추후 핀란드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두 나라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최근 군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 측이 우크라 동부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면서 끝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빼앗긴 영토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 이미 점령한 지역은 자신들의 영토이니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경우 핵옵션을 비롯해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러시아 간의 강대강 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동부 영토를 탈환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는 핵카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결국 핵옵션을 꺼내든다면 전 세계적으로 핵무장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장 인접하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에선 최근 한국신 방산 장비를 수십조 단위로 구매한 것으로 모자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까지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를 요청 중인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핵무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유럽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보도하며 24개의 원자로와 1970년대 이후로 쌓아둔 사용 후 핵연료를 통해 순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폴란드가 최근 한국에게 막대한 방산물자와 국가기관 산업인 핵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는 이유기 핵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자체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 정부에게 핵무기를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 등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사인 폴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폴란드와 공유하거나 폴란드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뜻에서 미국 측 고위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은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핵공유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실행으로 옮기지도 않을 것이란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측의 핵공유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폴란드에게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며 언제든 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잠재적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 대부분 언론사들은 폴란드 간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하며 폴란드가 핵무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근 폴란드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자한 국가입니다. 1년 국방 예산이 19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는 올해 한국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데만 20조 원을 넘게 들였는데다 현재 14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 규모를 2배 이상 늘린 30만 명으로 맞춘다는 정책을 통해 향후 한국의 방산 장비와 군수 물자가 더욱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 GDP를 확인해보면 1인당 GDP의 경우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곧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과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이번 국방 지출은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소비라는 지적으로 국방 예산에 투자한 만큼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폴란드 측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 폴란드 앞까지 전진해도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핵전력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핵이라는 확실한 방어수단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족한 군사력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방어 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아주 소량의 전술핵이라도 사용하는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폴란드는 자국을 지키겠다며 진지하게 핵무장을 선언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핵공유에 대한 발언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자체 핵무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즉 핵발전소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에 핵발전소를 도입하겠다며 한국 수력 원자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방산 도입에 이어서 한국의 핵발전소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 수주 현황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프랑스 원전은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미국 두 곳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에게 핵공유를 요청하는 등 핵무장에 준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지만 미국이 이를 부정하는 현황을 봐서 미국은 폴란드에게 향후 핵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폴란드 측에서도 핵 도입에 부정적인 미국의 원전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유력했던 한국의 원전이 폴란드 내부에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는 중수로이며 경수로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술이 발전한 지금 재처리 과정을 통해 경수로에서도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동된 입장입니다. 원전의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남은 핵연료는 퓨렉스라는 재처리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목적을 유사시 핵전력 완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에 군사형에 가까운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1970년 7월 윌리엄 로저스 당시의 미국 국무부 장관은 2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핵무장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70년대 정부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완성시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적인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그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17년 9월에는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마찰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백악관 긴급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검토를 두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부산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 로버트 켈리 역시 2024년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70년대 북사원 사용 후 핵연료가 있다며 이를 통해 순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150개의 핵탄두는 한국의 현재 기술로 3개월 안에 완성이 가능하며 한국이 이처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70년 주한미군 철수 동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년 동안 쌓아둔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연료로 탑재할 수 있어 한국의 핵전력 시스템 완성이 가능해집니다. 핵을 보유하고 이것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하기 위한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게 선제적인 군사적 도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경우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한 미국 측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닌데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능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측은 한국의 종합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고 한국의 원전을 도입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 시초부터 목적이 핵 추출을 위한 것인데 일단 만들어 놓으면 향후 핵잠수함과 핵항모 등 다양한 전략 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한국형 핵발전소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미국이 하게 되어도 한국의 시공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납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도 건설과 같은 시공 분야는 다른 곳에 외주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도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이전을 해준 보리 원전으로 이번 폴란드 원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다면 상당수 시공 분야의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많은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서 한국의 업체들이 참여해 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원전 자체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전을 뿌리로 설계되어 상호간 시스템이나 부품 등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에 원전의 설계와 시공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인 핵무장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시 우리 스스로 지킬 힘도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먼저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압도적인 저지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한국형 핵항모 건조가 논의되는 가운데 누리호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역시 사실상
완성 단계 수준이 되었고, 거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체계까지 완성시킨 한국은 최종 관문은 핵 보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ICBM과 SLBM을 개발한 이유는 역시나 핵을 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한국의 군사적 개발 방향이 최종 관문인 핵 보유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한 명분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인접국인 중국은 북핵을 견제하기보단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하죠.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중국 역시 책임이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핵을 저지했다면 1300조짜리 미래도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2019년 사우디는 자국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국내외 여러 가지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이 프로젝트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미러라인의 조감도가 공개되면서 사우디는 전세계 초일류 건설기업들의 수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인 프로젝트에 미국만 소외되었는데요. 나름 사우디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미 바이든 행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찬밥 신세를 못면했습니다. 더구나 발표 행사장엔 미국이 뒤통수를 치며 견제하려던 한국 기업들이 질비했는데요. 여기엔 미국이 가장 증오하는 중국 기업 허위까지 참석하여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지난날 석유 증선을 부탁하기 위해 몸소 방문했다가 쪽팔리게 빈손으로 돌아간 바이든은 악몽에 채 가시기도 전에 맞은 카운터 펀치의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미국의 빈자리는 한국 기업이 완벽하게 채울 전망입니다. 이미 삼성물산과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등 건설, 철강, 설계, 풍력, 태양광 등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수십 개 한국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이권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소요 예산은 1300조 원으로 사무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번에 공개된 네옴시티 미러라인의 수주 규모만 600조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행사장에 참가했던 언론에 의하면 생각보다 큰 예산 규모의 참여 기업들은 환호하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네옴시티 사업은 무엇인지 통수치려다 역관광당한 미국을 제치고 발표회장의 주인공인 된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를 이슈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국연합체인 사우디는 왕의 자리는 형제 상속이란 불문율을 지켜오고 있었는데요. 전임 국왕이던 살만은 그 전통을 깨고 아들에게 왕세자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 때문에 즉위 초기 정적과 친척들을 제거하며 피해 수청 작업을 벌여 국제적 이슈거리가 되었는데요. 탈만은 왕세자의 옳은 인물이 빈살만이고 자산은 대충 1200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셀 때마다 몇 조 원씩 달라진다고 하죠.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기획한 작품인데요. 이 도시의 지상엔 도로가 없으며 대신 사막 지하에 터널과 라인을 그물망처럼 따라 고속 대중교통과 스키장, 수영장,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이 존재하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친환경에도 관심이 많아 대기오염은 전혀 없이 지상엔 녹지와 숲과 인간, 그리고 초고층 빌딩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홍해 인근 사막의 서울의 44배 규모로 지어지는 이 도시가 완공된다면 쿠웨이트나 이스라엘보다 넓은 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설레는 꿈의 도시인데요. 빈살만 왕세자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옴시티 안에 해상산업단지, 옥사공과 스키장을 갖춘 관광단지, 트로제나까지 완공하여 인공지능 AI 기술로 제어하는 연중 오마한 큐, 사막 위 심어진 푸른 나무들, 세계 최고층 빌딩보다 더 높은 500m 빌딩, 로봇 가정부를 두고 모든 학교와 직장까지 5분 생활권을 만드는 도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1300조 예산, 인구 900만 명의 초거대 도시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우리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마가 현지에서 열심히 움직이지만 벌써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간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 기업들입니다. 여기엔 빈살만 왕세자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끈적한 관계가 숨어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취임 이후 처음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에게 석유 증산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왕세자가 카슈크지라는 정적을 암살하자 바이든은 기회가 날 때마다 빈살만을 왕따로 만들어 중동에서의 입지를 줄여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는데 정작 자신이 필요해지자 과거의 모렴치는 잊었는지 석유 증산을 부탁하러 사우디로 날아온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선 졸업 후 10수년간 뒷담화만 늘어놓다가 갑자기 카톡으로 청첩장 보내며 친한 척하는 그런 친구들 만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왕세자는 냉랭하게 대하며 바이든을 돌려보냈고 두고 미국과 미국 기업의 뒤끝 장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CNN 등 미국 언론들조차 왕세자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믿지만 미국 대통령으로 너무 가벼운 처신이었다며 과거 바이든의 가벼운 입을 책망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서로 불협화음을 내는 사이 한국은 민간이 힘을 합쳐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한국 국토부 장관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사우디 관광부에 차관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는데요. 별 놈은 하늘까지 도우려는 것인지 사우디의 왕족 공주 출신인 하이파 차관은 K-팝과 한국 문화에 빠진 칠한 8호 회담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인프라 협력을 넣어 사우디의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까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는데요. 하이파 차관 역시 모빌리티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항공과 물류 등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미국은 국제 여론을 움직여 사우디의 꿈을 자초시키려 했는데요.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계획이며 사우디가 천문학적 비용을 댈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사우디는 호화로운 초고층 빌딩에 푸른 정원이 펼쳐진 멋진 도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실제할 수 없는 장소다라며 빈살만 왕세자의 청사진을 평가절하했는데요. 한국이라는 믿음직한 뒷배가 있는 사우디는 코웃음만 칠 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과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한국 건설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인데요. 20세기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기억할 겁니다. 싱가포르는 그 자체가 잘 정비된 계획도시이자 공원인데요. 한국 기업이 완공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호텔은 개장식에서부터 전 세계 건축가들과 건설 산업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55층짜리 건물 3동이 마치 서로 기대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수직으로 서 있는 안정적인 건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울어진 건물로 인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비대칭적인 구조 때문에 설계 초기부터 불가능한 영역에 존재하는 건물이란 악평을 받았는데 한국 건축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14개의 건설 회사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최종 선정된 데에는 50도가 넘는 가파른 경사를 해결할 빠르고 안전한 시공법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호텔의 설계자인 모셰 샤플리는 물론 건설에 참여했던 구조설계 담당자들조차 겨우 2년 만에 완공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자신들이 설계 때 바라던 모든 꿈이 완벽히 실현되었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런 한국의 기술력 때문에 사우디는 미국의 모렴치한 제의를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미국의 상징 바이든 대통령의 자존심을 뭉갠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서 미국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 허웨이까지 프로젝트에 끌어들였습니다. 허웨이는 뉴타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모은 전기를 네옴시티에 공급하는 거대한 배터리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 저장 규모만 1300메가와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다든 밥에 화웨이 뿌리게 하니 한국으로서도 반가운 상황은 아니지만 사우디로서도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반전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산 배터리에서 빈번한 폭발 사고 때문입니다.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고에너지 배터리들은
한번 사고가 나면 배터리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모두 연소할 때까지 진화하기가 힘든데요. 만약 지하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인류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사우디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단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의 뒤끝이 있는 해방작전입니다. 미국은 허웨이의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으며 수사 범위와 감시 대상이 점점 방대해져 가는 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혼자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를 잘 이용한다면 뉴타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마저 한국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건설의 제2의 전성기가 중동의 중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와 한치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세에서 한국은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을 수주해 K건설의 부흥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연대건설과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주요 민간 기관들은 제2의 중동 건설붐을 목표로 더 라인 사업의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올해 가을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상황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점도 있는데요. 막대한 규모의 투자 계획인 만큼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 위험 요인을 완벽히 동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혈맹을 둔 한국으로선 미국의 다음 행보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신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빠른 시공 기간이라는 장점까지 두루 갖춘 한국이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예상하는데요. 만약 수주에 성공하고 건설 과정 또한 순조롭다면 한국은 건설은 물론 철강, 풍력, 태양광, 설비, 인프라 등 전 산업에 걸친 모든 업종의 호황을 이끌 수 있으며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과거 모래사막에서 벌어온 외화로 경제를 일으켰던 우리가 다시 한번 구군을 걸고 도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